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검찰은 오늘 심사에 대비해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모두 합쳐 1,6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수백 장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 당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수원지검 형사 6부 검사를 포함해 검사 10명 정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판사 출신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신문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데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 자료가 상당한 만큼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기각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그 여파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부터 살펴보죠. 형사소송법을 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서 구속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가운데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로서 최악의 결과는 물론 구속영장 발부입니다. 혐의 소명이라는 대전제를 충족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본 만큼 지금까지 이 대표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 정치적 장래 역시 어두워지게 됩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선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이 정치 수사에 불과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뒤에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혼란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수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하는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은 피했지만 범죄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의심된다는 뜻인 만큼 정치 수사이자 보복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빛을 잃게 됩니다. 대선 이전부터 이 대표를 올감했던 사법 리스크도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 비명계 목소리가 커지면서 혼란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자체에 위증교사,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걸 포함했습니다. 이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 대표의 단식도 변수입니다. 24일 동안의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수단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단식했다고 구속을 하지 않는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의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 사령탑이 오늘 선출됩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후보들만 출사표를 던져 누가 되든 친명 지도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내에선 개파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후임 원내대표 선거 전에는 중진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4선 우원식, 3선의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 모두 친 이재명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누가 되든 친명계 원내 사령탑이 들어서는 겁니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는 친명 주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명 지도부는 동시에 체포한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인 만큼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연일 비명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그동안 이제 발언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비명계는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송갑석 의원도 마지막 회의에서 체포안이 가결된 게 구속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내 주류와 당원들 반발을 다독이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내 가결파 색출 움직임을 분열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동을 그걸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적반하장이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당 주류와 강성당원들의 비판이 거센 만큼 일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이 대표를 구속할 경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다음 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오늘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 합류 인사들을 공식 위촉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 측 선대위엔 충청 지역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상임고문으로 합류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 후보도 그제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오늘 오전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눅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연내에 열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로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 움직임에 대해 각국이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도 중국과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필수적인 국제적 동반 관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놓고는 위험한 양방향 관계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미 동맹을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표현했습니다. 안보에서 시작한 두 나라 동맹이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Ever since, our alliance has been fortified by our enduring cooperation, by the shared spirit of Kachi-Kapshida. 70 years of relationship that has grown from a key security alliance into a vital global partnership. 블링컨 장관은 최근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지적하며 북러 밀착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쓸 무기가 절실하고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위험한 양방향 관계라고 묘사했습니다. DPRK's threats to broader security were demonstrated clearly by Kim Jong-un's visit to Moscow this month. Now, we're seeing this as a two-way street that is increasingly dangerous. 블링컨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며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같은 포럼에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언급하며 극동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happened at Camp David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Does the system, the military structure align with that still? I think is an open question.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오늘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시가 행진이 펼쳐집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국산 첨단 무기 체계 등이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올해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선 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수출로 성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K2 전차를 필두로 다연장 로켓 천무와 함께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LSAM,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공격형 무인기 등이 줄지어 위용을 자랑합니다. 또 북핵 억제 핵심인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 AR 영상으로 행진에 동참합니다. 이와 함께 육해 공군과 해병대 병력 4천여 명이 행진에 나서는데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미 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도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올해 시가 행진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첨단 탄도탄 방어 체계 등을 선보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든든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건 지난 2013년.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로 정례화됐지만 2018년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야간 에어쇼 등으로 대체됐습니다.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동원되는 군 장비도 2013년 105대에서 올해 170여 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가 행진에 앞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도 열리는데 10월 1일이 연휴에 포함되면서 행사도 앞당겨졌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과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 참여 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YTN은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건설 중인 일부 단지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 누락된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의 구조 설계를 맡은 업체가 여기에서도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벽 철근 누락 위험성을 LH에 처음 알리고 전면 재시공을 주장한 감리단장은 교체까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A설계업체. 건물의 하중 등을 개선해 기둥과 벽 같은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구조설계 업무를 담당했고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 32개 가운데 15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게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가 구조 설계를 맡은 인근 다른 단지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겁니다. YTN이 입수한 설계 도면을 보면 철근은 설계 단계부터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LH와 업체 측은 철근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실수로 잘못 적어 넣은 거라고 해명합니다. 원래 12.96제곱센티미터가 들어가야 하는 수직 철근을 3.57제곱센티미터로, 9.51제곱센티미터가 필요한 수평 철근도 3.57제곱센티미터로 오기했다는 겁니다.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설계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설계 도면에 적힌 대로 시공한 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채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LH는 해당 시공 현장에서도 철근이 빠졌다는 걸 철근 누락과 그에 따른 주차장 붕괴로 한창 여론의 문매를 맞던 지난 6월에야 인지했습니다. 감리단장에게 처음 들어 알게 된 건데 이후 대응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수차례 소집된 대책회의에서 감리단장은 안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세운 기둥에 모자란 철근을 추가로 덧대 보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해체하고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적에 누구도 그 방법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은
LH 쪽에서 제시하는 증탁공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 기술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입주자들이 알거나 드러났을 적에 CCTV가 있고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은 현장에서 빠지라는 LH 측 요구를 거부했다가 대래 소속된 감리업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해임됐다고 주장합니다. LH에서 단장을 교체하라고 요구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였죠. 이에 대해 LH는 전체를 철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외부 구조 시공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 방법의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단장 교체는 이번 건과 관계없이 감리단 내부 사정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화재 경보기는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안전장치지만 오작동이 잦아서 양치기 소년 취급도 받아왔습니다. 이를 보완한다며 소방청이 4년 전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신종 화재 경보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성능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관리업체 직원들은 6번이나 비상벨을 껐습니다. 평소 같은 오작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2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주상복합 화재와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화재도 마찬가지. 이처럼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정지해 발생한 대형 화재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화재 경보가 작동돼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 가운데 불이 아닌 경우는 32,000건, 진짜 불이 난 건 79건에 불과합니다. 경보 오작동률은 99.7%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신종 화재 경보 시스템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2019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까지도 신종 경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 개혁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논의 끝에 전통시장만 설치하기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그 이후로 안정성을 들었는데 감사 결과 소방청은 새 경보 시스템 안정성을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파트엔 아날로그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는데 유선 방식 기준을 똑같이 무선에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온도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배터리 수명은 10년이 넘어야 하는데 수명을 줄이거나 신호 전송 주기를 늘리지 않으면 무선은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법령과 기준 개정 추진을 소방청에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경찰관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 등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신종 마약 성분 등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온몸에 큰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어떻게 입수해서 투약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12층 발코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가족 3명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발코니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발코니에 놓아둔 상자와 의류 등에 거주자가 태운 담배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화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밀검사 결과 화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 4마리를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500여 마리는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업계가 알뜰폰 등장 등으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기존 고객 붙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모두 가입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우 선물 세트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통신사 쇼핑몰에 입점한 뒤 주문량이 늘어서 최근에는 하루에 1,500세트 이상 제작합니다.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입점업체의 90%가 넘는 소상공인들에게 통신사가 분석한 빅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AI 추천 기술이 고객이 선호할 만한 제품을 추천을 하고요. 한 통신사 쇼핑몰은 7천여 개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더 비싼 상품이 있는지 찾아낸 고객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AI 기반의 판매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준비된 수량을 최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일부 추석 선물 품목은 다른 쇼핑몰보다 최대 40% 더 싸게 판다고 통신사는 주장합니다. 양가 부모님 선물을 찾고 있었던 와중에 그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구매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상품을 안내하는 통신사 쇼핑몰도 있습니다. 개인 특성이나 소비 패턴, 관심사 등을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활용합니다. 맞춤형 상품 특가 정보를 선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식입니다. 인기 상품 공동구매 등 고객의 구매 성향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사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기존 고객이라도 붙잡겠다는 통신사들의 노력이 가입자들에게는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수출 부진 우려와 체감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넉 달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7로 지난달 103.1보다 3.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위험 완화라는 명목으로 탈중국화를 한다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EU와의 통상 확대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EU 집행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수혜를 보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EU 통상을 관장하는 부위원장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Russia's war of aggression in Ukraine is a massive drag on the global economy. The impact of the war is having on consumer confidence. It's not good for the EU or for Chinese exporters. 그는 영토 보존은 항상 중국의 핵심 원칙이고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은 그런 원칙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는 중국의 태도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둠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국 시장의 불공정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탈중국화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如果以去风险之名行去中国化之实，反而是去机遇、去合作、去稳定、去发展。 중국은 EU의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부총리가 나서 EU와의 관계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中方愿意扩大至欧盟的进口，同时希望欧方取消对华高技术产品出口的限制。 EU의 국내 총생산 GDP가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해 중국 경제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펑 부총리는 양측이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데 합의했고 금융 규제에 관한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며 EU와의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캐나다 의회가 나치에 부역한 우크라이나 이민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적과 아군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캐나다 의회를 방문했던 지난 22일, 앤서니 로타 캐나다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Ukrainian-Canadian world veteran
from the Second World War who fought the Ukrainian independence against the Russians.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은 98살 야로슬라프 훈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방문에 맞춰 섭외한 인물입니다. 로타 하원 의장은 훈카를 전쟁 영웅이라 치켜 세웁니다. He's a Ukrainian hero, a Canadian hero, and we thank him for all his service. Thank you. 그런데 훈카는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러시아는 독일을 물리친 우방국의 하나였던 소련이었습니다. 훈카는 오히려 나치 독일 친위대 SS에 부역했던 우크라이나 의용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유대인 대학살 교육단체 비젠탈 센터는 나치 군부대 복무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의회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캐나다의 해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Мы знаем, что многие западные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и Канада, вырастили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которое не знает, кто с кем воевал и что произошло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로타 하원 의장은 캐나다와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망신은 캐나다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작가 노동조합이 파업 5개월 만에 주요 제작사들과 잠정 합의했습니다. 11,500여 명의 작가 노동자를 회원으로 둔 미국 작가조합은 사용자 단체인 영화 TV 제작자 연합과의 협상에서 파업 종료를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등 메이저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합도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짤막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몇몇 내용이 반복되곤 하는데 임금체불도 그중 하나죠.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액이 1조 1,400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1조 이상의 임금체불이 확정되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년 1조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상습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떼인 돈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 목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돈을 주고 합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다는 거겠죠. 업종별로 보자면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공사비는 증가하면서 체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 또한 앞으로의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용부와 법무부는 어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 등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다음 볼 신문은 경향신문인데요. 취업 대신에 창업, MZ세대의 사업체가 작년에 3만 5천 개 늘었다라는 제목이죠. 어제 통계청이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30 세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20대는 한 해 전과 비교해서 3.4% 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30대는 1년 사이에 2만 6천여 개의 사업체가 늘면서 절대적인 수 차원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증가율 역시도 3%대를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2030 세대의 창업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어떤 업종의 사업체를 많이 여나 봤더니 20대에서는 네일아트나 헤어샵 같은 미용업이나 커피 전문점, 또 피자와 햄버거 가게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고요. 30대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요식업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청년들이 취업난의 영향으로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면서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숙련도 등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카페나 미용업 등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에 실린 상속세에 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해서 상속세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속세의 4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세금을 내가면서 축적한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란 형태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원래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며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세금을 내게 되자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상속세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이 상속세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호주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10개 나라가 차례로 폐지를 했고 현재는 23개 나라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꽤 높은 편인데 개편 논의가 이전부터 있어 왔었지만 부자 감세, 또 세수 감소 등의 문제와 엮이면서 정치권에서는 다루기를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발표될지 또 이런 움직임이 국내 논의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 한국일보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어리석을치 어리석을 매, 내년부터 치매 용어를 퇴출한다라고 쓰여 있죠.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의 언급이 담겨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근데 그 용어가 부정적 편견을 키우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한다. 또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치매라는 말을 대체할 용어를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정부의 공문서부터 치매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치매라는 용어를 쓰던 일본 2004년에 인지증으로 또 중국은 2012년에 뇌퇴화증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내에 관련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새로 쓰일 용어와 관련해서는 국립국어원에 최종 검토를 맡긴 상태입니다. 인지증, 인지저하증, 인지병 등의 용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후에 의학 용어 변경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부동산 공급 부족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추석 연휴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를 예정보다 빠르게 공급한다. 이런 방안이 유력한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심리를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이 공급이 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원래대로 2025년, 26년에 이제 공급하기로 한 계획대로 좀 가려고 한다. 원래는 이게 좀 1, 2년 가량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시장에 이제 조금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시그널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조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공급을 할 때 물량 자체를 약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정부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할지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공급을 늘려서 결국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일부분 이제 물량을 늘리다 보면 재개발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다시 수요를 조금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를 좀 자극을 덜 하는 선에서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급 대책에는 또 부동산 PF 만기 연장 같은 금융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PF 부실 문제가 확대할 우려는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름도 돌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사들이 좀 PF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름도 돌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나왔던 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쨌든 PF 부분이 어렵다, 이 부분에 부실이 있다라는 얘기들인데요. 올해만 해도 사실 PF 지금 잔액이 27.71조로 올 초보다 한 1.7조 가량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저희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미분양 같은 것들이 심한 상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중소형 건설사들,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금융당국 혹은 정부가 지금 여기다 손을 좀 미리 쓰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지금도 그 부동산 관련 이자와 관련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을 앱을 통해서 좀 간편하게 비교하면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올해 연말부터 좀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1,0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좀 움직이는 만큼 금리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금융당국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올 5월에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주담대랑 전세대출, 주담대 중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주담대랑 전세대출로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금융당국에서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은행에 가서 주담대를 받을 때는 딱 저희가 모든 것이 다 닫힌 상태로 그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되다 보면 여러 군데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도 감안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싼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비용이 낮아지는, 대출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 대환 과정에서 한 1.5%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신용대출의 규모보다도 주담대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출 경쟁의 시작은 이제부터다라고 얘기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뭐 비교를 하고 합리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건 좋은데 사실 이미 가계대출이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나요? 그러니까 DSR 같은 경우에 이제 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 같은 경우에 이미 이 DSR을 넘기고 있는 차주들은 이 신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일부 상환함으로써 DSR 비율을 맞춘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면 저희가 DSR에 또 이렇게 약간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DSR이 좀 낮아졌으니까 이게 규제가 낮아졌으니까 내가 좀 더 대출을 일으켜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핀셋으로 조금 잡아내고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미국 경제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사죠. 포드, 스텔란티스, GM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번 그 파업의 배경 그리고 노조의 요구 조건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먼저 전미 자동차 노조라는 것을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GM에 있는 노동자들이 GM과 임금 협상을 할 때는 GM에 있는 노조가 GM과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미 자동차 노조가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빅3 자동차 업계를 전미 자동차 노조라는 게 해주는 역할이 임금 협상을 4년마다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 고용, 처우 등을 다 이제 대신해 주는 거죠. 일괄적으로요. 그게 가장 마지막으로 임금 협상을 했던 게 2019년입니다. 9월이고요. 그게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2023년 9월이 돼서 올해 이제 임금 협상이 다시 나서게 된 건데요. 이게 전미 자동차 노조인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조금 저희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9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 자동차 산업에 구조조정이 한번 세게 들어간 적이 있고요. 오바마 정부 때죠. 그리고 그때 자동차 산업의 이제 근로자들의 처우가 전체적으로 좀 열악해진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업계 내부를 보면 2010년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고용된 분들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습니다. 보험도 더 좋은 보험을 지급받고요. 복지도 더 좋고요. 그리고 임금도 시간당 임금도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이후에 사실 고용된 분들은 훨씬 처우가 열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장이 이중구조가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업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처우 개선. 그래서 임금이 많이 안 오른 부분. 이것은 단순히 그 안에서 2010년 이전에 고용되거나 이후에 고용되거나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어떤 물가 상승 수준이나 임금 상승 수준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의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수준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산업으로 산업이 조금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 불안을 좀 해소시켜 달라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가 미국 산업계에도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파장도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로 보면 사실은 한 40% 전국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40% 정도의 지금 쉐어를 이 3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공급이 차질이 되면 당연히 자동차 가격이 뭐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국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관계된 협력사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생각해 보면 한 5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쪽의 효과겠죠. 그리고 이번 분기에만 이 빅3사가 그러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가 다 파업을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GDP에 이번 분기 한 1.7% 부정적 영향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사실 효과가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현재의 파업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것이 빅3사에 포함된 이제 이 전미 자동차 노조 전체로 확산이 됐을 때는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또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미국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셧다운 우려가 또 확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지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이제 지금 여당인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제시한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가 있습니다. 그 강경파에서 이 예산안이 너무 크다.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 그 시한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새로운 예산안이 시작되는 시한이 이제 10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이전에 통과가 돼야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인 공공안전에 관련된 어떤 공무원 부분 빼고는 다 지금 셧다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미국의 이제 정부의 기능 일부가 큰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셧다운 되면은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모두 중단이 되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이 중지되고요. 물론 이것은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는 다시 지급이 됩니다. 모든 게 다 보상이 되는데 당분간은 그러면 또 이제 지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연금 같이 정부가 주기적으로 내주어야 될 돈들이 안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의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나라에서 지금 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 경제적인 악재, 고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연방 정부의 셧다운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소비 같은 것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이 영향은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한 것도 이런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지금 악재들이 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를 뽑자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연준이 생각보다 긴축의 페달을 놓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조금 시장을 가장 놀래키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라든가 셧다운이라든가 또 미국에 관해서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학자금 대출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를 조금 짓누를 수 있는 악재들이 좀 생기고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에도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셧다운 우려도 있고 국채 금리도 상승했는데 뉴욕 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네요. 네, 상승인데 약간 뭐 약보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을 했는데 결국
미국은 뭐 지금 국채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다 보니까 이런 주식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한 3, 4대 악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 주가가 생각보다는 아주 많이 상승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바쁜 시장 상인들에게는 복잡한 세금 업무를 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추석을 앞두고 광주 지역 세무사들이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며 무료 상담 활동을 했습니다. 보도에 나연호 기자입니다. 호남 최대 전통시장에 광주 지역 세무사와 가족 수백 명이 찾았습니다. 저마다 휴대용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곳곳을 누비며 제수용품 등을 삽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 대목시장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받치면은 또 북적북적하니까 또 활기도 넘치고 또 이렇게 명절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썰렁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세무사 회원들은 이어 상인들을 돕기 위해 시장 안 음식점에 들어가 맛있게 점심을 먹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 사이에 우위를 나누는 건 덤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전통시장의 체험도 하고 전통시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왔고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활동도 펼쳐집니다. 점포를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어 엄두도 못 냈던 세무상담을 공짜로 받게 됐습니다. 찾아가서 세무상담 좀 물어보긴 그렇고 또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서 가기는 좀 딱딱하고 근데 오시면은 부드럽게 상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면은 상인들이 자주 올라오십니다. 일부러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하며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행사는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마련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들은 당연히 납세자 권익도 보호해야 되고 또 세무 신고하는 데 도움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심정적으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나누고자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여건 속에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어젯밤부터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지만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부터 서쪽 지방에서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새벽에 다시 시작되겠고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70mm, 영서와 그 밖의 경북은 최고 40mm가 예상되고요. 서쪽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18.9도, 청주와 대구는 20.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서울 낮 기온 22도, 대전 24도, 전주 25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연휴 내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연휴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어제까지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았지만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날이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환절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